저 회장님이 버린 아들 아닙니다. 빼앗긴 아들입니다. 저는 먼지 묻은 작업복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실 바닥이 얼음처럼 차가운데 손등엔 굳은 살, 갈비뼈는 숨 쉴 때마다 찢어졌죠. 새벽마다 공사판에서 버텼지만 제 이름만큼은 늘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뉴스에서만 보던 70대 회장이 제 앞에 앉아 있었어요. 며칠 전 현장에서 떨어지던 철제, 비명, 그리고 사고라는 한마디. 그날부터 누군가가 저를 급하게 지우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정적이었던 건 국밥집 뒷방. 엄마가 숨겨둔 빨간 주소록이 제 손에 떨어졌고 밑줄 친 낯선 이름 하나가 심장을 눌러앉혔습니다. 지금부터 버림인 줄 알았던 제 인생 뒤에 숨은 과거와 비밀, 그리고 인연이 이제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은 제가 왜 무릎을 꿇었는지 댓글로 먼저 맞춰보실래요? 현장은 거짓말을 못한다. 새벽 5시 10분. 도연은 알람보다 먼저 눈을 떴다. 몸이 먼저 기억하는 시간이었다. 작업복 위에 묻은 시멘트 가루를 털어내고 안전화를 신는다. 발목을 조이는 그 감각이 하루가 시작됐다는 신호였다. 국밥집 말순내는 아직 불도 안 켜졌는데 부엌 쪽에서 냄비 뚜껑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양어머니 양말순 63은 늘 그랬다. 새벽 장사도 아닌데 도연 아침을 먼저 챙겼다. 도연아, 이거 뜨거울 때 먹어. 김치도 덜 익었어. 내가 좋아하잖아. 말순이 뚝배기를 밀어놓으며 말했다. 엄마, 나 밥 먹을 시간 없어. 도연이 고개를 들지 않고 작업복 주머니를 뒤지며 답했다. 시간 없으면 내가 사람 되냐? 사람은 밥 먹고 사람 되는 거야. 말수는 툭 내뱉듯 말하면서도 도연의 목 뒤를 슬쩍 만져봤다. 어릴 때부터 그랬다. 마치 있는지 확인하듯. 도연은 그게 이상하다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 엄마는 내가 다쳐 돌아올까 늘 겁나한다. 그런데 그 겁이 현장 때문만은 아닌 것 같을 때가 있었다. 도연은 재개발 현장에서 일했다. 일용직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사람도 챙기는 반장급이었다. 그래도 세상은 쉽게 말한다. 노가다. 막일. 도연은 그 말에 욱하지 않았다. 그 대신 더 단단히 일했다. 내가 없으면 공사가 안 돌아간다는 순간들이 쌓이면 누구도 함부로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도연에게 하나의 빈칸이 있었다. 어릴 때 동사무소에서 들었던 말이 아직도 선명했다. 출생신고 여기 기록이 좀 이상하네. 담당 직원은 서류를 이리저리 넘기다가 고개를 가웃거렸다. 그날 말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창구 앞에서 얼굴이 하얘진 채로 서 있었다. 도연은 그때 11살이었다. 그 뒤로 도연은 내가 누구인지 묻지 않았다. 말순이 움찔할까봐, 말순이 무너질까봐. 도연은 그냥 이렇게 살았다. 버려졌어도 살아남으면 된다는 마음으로. 새벽 6시가 되자 골목에 불이 하나둘 켜졌다. 슈퍼 아저씨가 철제 셔터를 올리고 세탁소 아주머니가 앞 유리창을 닫기 시작했다. 도연은 국밥을 후루룩 마시고 일어섰다. 엄마 다녀올게. 조심해. 고개 숙이지 말고. 말수는 뒤에서 한 번 더 도연을 쳐다봤다. 등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아침 7시. 현장에 들어서자 크레인 소음과 철근 깎는 소리가 뒤섞여 들렸다. 도연은 아침 미팅 전에 안전 고리 점검부터 했다. 낡은 건 빼고 새 걸로 교체하고 기록지에 도장 찍었다. 작은 일이지만 이게 쌓이면 사람이 산다. 도연 반장, 오늘 회장님 오신다며? 팀 막내 민수가 헬멧을 벗으며 물었다. 그래. 서명 행사 있어. 니는 신경 쓰지 말고 구역만 정리해. 회장님 얼굴이라도 보고 싶은데.
보면 뭐하냐. 우리 월급 주는 사람도 아닌데. 도연은 웃으며 말했지만 속으로는 긴장하고 있었다. 현장에 대표급 인물이 오면 항상 변수가 생겼다. 누군가는 과시하려 하고 누군가는 실수를 숨기려 한다. 그 틈에서 안전이 빠진다. 도연은 현장 구석구석을 돌았다. 비계 연결부, 전선 정리 상태, 사다리 고정 여부까지 체크했다. 회장이 오는 날이라 더 꼼꼼해야 했다. 실수 하나가 현장 전체 책임이 되는 날이기 때문이었다. 도연아, 커피 한 잔 해. 한정국 반장이 믹스커피를 건네며 말했다. 한정국 반장은 쉰둘이었다. IMF 때 공장 잘리고 현장으로 흘러온 세대였다. 눈빛이 세상 쓴맛을 다 알고 있었다. 고맙습니다, 형님. 오늘 좀 빡세게 돌아갈 거야. 회장 오면 다들 긴장해서 일 2배로 터진다. 알아요. 전 그냥 안전만 챙기면 돼요. 그래, 그게 내 몫이지. 오전 9시쯤 현장 사무실 쪽에서 정장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비서실 직원들이었다. 그들은 현장을 이리저리 돌며 사진을 찍고 뭔가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눴다.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예요? 민수가 궁금한 듯 물었다. 홍보 준비겠지. 신경 쓰지 마. 도연은 그렇게 답했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다. 비서실 사람들이 현장을 확인하는 방식이 묘하게 예리했다. 마치 뭔가를 찾는 것 같았다. 오전 10시 반. 현장 천막 부스에서 점심 도시락을 나눠주기 시작했다. 도연은 밥통 뚜껑을 열면서 한정국 반장 옆에 앉았다. 한 반장님, 오늘 분위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비서실 사람들이 자꾸 현장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어요. 뭐 확인하는 것 같은데. 신경 쓰지 마. 회장 오면 다 그래. 행사용이야. 그래도 왠지 찜찜해요. 야, 도연아. 너 요즘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 현장 일만 신경 써. 딴 건 네가 어쩔 수 없어.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속 불편함은 사라지지 않았다. 뭔가가 걸렸다. 공사판에서 오래 일하다 보면 이상한 날의 냄새를 맡게 된다. 오늘이 그랬다. 오후 1시쯤 현장에 고급 세단 4대가 들어섰다. 앞차에서 정장 입은 남자들이 내리고 뒷차에서 회장이 내렸다. 강태진 회장. 71. 중장년층이면 뉴스에서 수십 번 본 얼굴이었다. 강 회장 한마디면 시청도 움직인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었다. 회장은 현장을 한 바퀴 돌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서명 테이블로 향했다. 도연은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그때 수행비서 한 명이 전화를 받으며 낮게 말하는 게 들렸다. 오늘 서명만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예전 친자 확인건은 완전히 정리하죠. 상대방이 뭐라고 하자 비서가 다시 말했다. 현장에 그 청년 있다며? 움직이면 사고로 묻어. 도연의 손이 굳었다. 친자 확인? 사고로 묻어? 공사판에서 사고는 핑계가 됐다. 누군가 마음먹으면 죽음은 우연처럼 꾸며졌다. 도연은 손바닥에 땀이 차는 걸 느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때 회장 조카 강준성 43이 도연 쪽으로 걸어왔다. 양복 코트를 걸치고 웃는 얼굴로 다가왔다. 그리고 도연을 위아래로 훑었다. 젊은 친구, 오늘은 조용히 있어. 테이블 근처 얼씬도 하지 말고. 제가 왜요? 도연이 묻자 준석은 미소를 유지한 채 낮게 말했다. 세상엔 모르는 게 약인 일도 있어. 도연은 그 말이 경고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다. 그날 회장 서명이 찍히면 누군가의 인생이 정리될 거라는 냄새가 났다. 준석은 도연의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갔다. 도연은 그 자리에 서서 준석의 뒷모습을 지켜봤다.
준석은 회장 옆으로 가서 뭔가 속삭였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명 펜을 들었다. 도연은 현장 구석으로 물러났다. 하지만 눈은 서명 테이블 쪽을 떠나지 못했다. 친자 확인. 사고로 묻어.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날 오후 3시 회장 일행이 떠난 뒤 현장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도연의 마음속엔 무언가가 남아 있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었다. 저녁 6시 도연은 현장을 나서며 핸드폰을 꺼냈다. 말순에게 문자를 보냈다. 엄마, 오늘 늦을 것 같아. 밥 먼저 먹어. 말순은 바로 답장을 보냈다. 괜찮아. 엄마는 너 기다릴게. 도연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골목길을 걸었다.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도연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다. 버려졌어도 살아남으면 된다. 그 말을 되뇌며 걸었다. 서명 하나로 사람이 사라진다. 그날 밤 도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친자 확인. 사고로 묻어. 그 말이 귓가를 떠나지 않았다. 도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누가 죽을 위기에 처한 걸까? 그리고 왜 현장에서 그런 말이 나온 걸까? 다음 날 아침 6시. 도연은 평소보다 일찍 현장에 도착했다. 어제 회장이 서명한 테이블 주변을 살펴봤다. 바닥에 떨어진 서류 한 장이 눈에 띄었다. 구겨진 메모지였다. 도연은 그것을 주워 펼쳤다. 97년 출생 기록 최영욱 조용히 처리. 도연의 손이 떨렸다. 97년. 그건 도연이 태어난 해였다. 도연아, 뭐하냐? 한정국 반장이 뒤에서 불렀다. 도연은 메모지를 재빨리 주머니에 넣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굴이 왜 그래? 어제부터 이상하더니. 형님, 저 물어볼 게 있어요. 도연은 한정국 반장을 현장 구석으로 데려갔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형님, 현장에서 사고를 일부러 만들 수 있나요? 뭔 소리야? 제 말은 누군가 계획적으로 사고를 만들 수 있냐는 거예요. 한정국 반장의 표정이 굳었다. 그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 나서 낮게 말했다. 할 수 있지. 안전고리 하나만 풀어도 되고 크레인 각도만 살짝 틀어도 돼. 현장 사고는 대부분 실수로 처리되거든. 그럼 누가 그런 짓을 한다면? 도연아, 왜 그런 걸 물어? 무슨 일 있어? 도연은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꺼내 보여줬다. 한정국 반장은 그것을 읽고 한숨을 내쉬었다. 도연아, 이거 어디서 났어? 어제 회장 서명 테이블 근처에서 주웠어요. 야, 이거 위험한 거야. 회장 집안일에 끼면 뼈도 못 추려. 그래도 누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한정국 반장은 도연의 어깨를 잡으며 진지하게 말했다. 그럼 증거를 잡아. 말로는 안 돼. 현장은 기록이야. 내가 뭔가 수상하다고 느끼면 그걸 기록으로 남겨야 해. CCTV, 작업일지, 자재 이동 기록. 그런 것들 말이야.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부터 도연은 현장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오전 10시. 도연은 현장 사무실에 들어가 CCTV 녹화 기록을 확인했다. 어제 회장이 온 시간대를 돌려봤다. 서명 테이블 주변, 크레인 작동 구역, 자재 보관소. 하나하나 체크했다. 그때 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다. 회장이 도착하기 1시간 전 강준석이 크레인 기사와 뭔가 이야기하는 모습이었다. 크레인 기사는 고개를 저었고 준석은 봉투 하나를 건넸다. 크레인 기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봉투를 받았다. 도연은 그 장면을 핸드폰으로 찍었다. 그리고 크레인 작동 기록을 확인했다. 어제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크레인 작동 로그가 이상했다. 평소와 다른 각도로 움직인 흔적이 있었다.
이게 계획된 거였어. 도연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오후 2시, 도연은 말순 국밥집으로 갔다. 점심시간이 지나 손님이 없는 시간이었다. 말순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엄마, 나왔어. 도연아. 밥 먹었어? 응. 엄마, 오늘 단골 손님 오셨어? 응, 박승훈 씨 왔다 갔어. 왜? 박승훈은 은퇴한 법무사 출신이었다. 말순네 국밥집 단골이었고 가끔 동네 사람들 법률 상담을 해주곤 했다. 엄마, 박승훈 아저씨 전화번호 좀 알려줘.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좀 물어볼 게 있어서. 말순은 핸드폰을 꺼내 번호를 보여줬다. 도연은 그 번호를 저장하고 밖으로 나갔다. 저녁 6시. 도연은 박승훈을 만났다.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서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다. 메모지와 CCTV 영상, 크레인 작동 기록까지 보여줬다. 박승훈은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나서 말했다. 도연 씨,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사고 유도 정황이면 산재 문제가 아니라 형사사건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뭘 할 수 있죠? 당신은 이미 하고 있어요. 기록을 모으는 거. 그리고 혼자 하지 마요. 이런 건 위험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요. 그리고 신고할 곳을 찾아야 해요. 경찰이나 노동청 또는 언론. 하지만 조심하세요. 상대가 회장 집안이면 쉽게 덮을 수도 있거든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도연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다. 이 싸움은 주먹이 아니라 기록으로 하는 싸움이라는 걸. 다음 날 아침 7시, 도연은 현장에서 크레인 기사를 찾았다. 55쯤 되어 보이는 중년 남자였다. 이름은 김철수. 아저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인데? 그저께 강준석 씨한테 봉투 받으신 거 접었어요. 김철수의 얼굴이 굳었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저씨, 저는 아저씨를 협박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가 있었는지 알고 싶어서요. 김철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도연을 현장 구석으로 데려갔다. 야, 나도 먹고 살아야 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크레인 각도 좀 틀어달라고 했어. 그냥 실수처럼 보이게 하라고. 그래서요? 나는 안 한다고 했어. 그랬더니 돈을 주더라고. 100만 원. 그래서 그냥 받긴 했는데 난 실제로는 안 했어. 양심이 있지. 사람을 죽일 순 없잖아. 그럼 어제 크레인 각도가 이상했던 건 누가 한 거예요? 그건 나도 몰라. 내가 자리 비운 사이에 누가 건드린 것 같아. 도연은 김철수의 말이 진실이라는 걸 느꼈다. 그의 눈빛이 떨리고 있었다. 아저씨, 이거 증언해 주실 수 있어요? 야, 나 죽으라는 소리야? 저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데. 하지만 이대로 두면 다른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김철수는 고개를 떨구며 한숨을 내쉬었다. 생각해 볼게. 근데 조심해. 너도. 오후 4시. 도연은 현장 사무실에서 자재 이동 기록을 확인하고 있었다. 그때 강준석이 들어왔다. 도연은 재빨리 서류를 덮었다. 젊은 친구, 요즘 부지런하네. 일하는 거예요. 그래. 근데 말이야, 요즘 현장에서 이상한 소문이 도는데. 무슨 소문이요? 내가 CCTV 영상을 이상하게 본다더라. 그리고 크레인 기사한테 뭐 물어봤다더라. 도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저는 그냥 제 일하는 거예요. 강준석은 도연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그리고 도연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낮게 말했다. 야, 젊은 친구. 세상 물정 모르는 것 같은데. 현장에서 너무 많이 알면 다쳐. 알겠어? 협박하시는 거예요? 협박? 아니지.
충고야. 내가 살려고. 강준석은 그렇게 말하고 나갔다. 도연은 그 자리에 서서 주먹을 꽉 쥐었다. 손이 떨렸다. 무서웠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다. 저녁 7시. 도연은 한정국 반장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털어놨다. 도연아, 이거 진짜 위험한 거야. 이제 그만둬. 형님, 전 그럴 수 없어요. 왜? 왜냐면 이게 저랑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도연은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꺼내 다시 보여줬다. 97년. 저 태어난 해예요. 최영욱. 이 이름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한정국 반장은 한참을 도연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도연아, 너 혹시 내 출생에 대해 의심해 본 적 있어? 있어요. 근데 엄마한테 물어보지 못했어요. 이번 기회에 물어봐. 그게 진실을 아는 첫걸음일 거야.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도연은 말순에게 물어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날 밤 10시. 도연은 국밥집 뒷방에 앉아 있었다. 말순은 주방 정리를 끝내고 방으로 들어왔다. 얼굴에 피곤함이 가득했다. 엄마 앉아요. 왜? 무슨 일 있어? 도연은 한참을 말을 꺼내지 못했다. 말순은 도연의 표정을 보고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다. 엄마 나한테 숨기는 거 있어요? 말순의 손이 떨렸다. 무슨 소리야? 엄마, 나 97년에 태어났잖아요. 근데 출생신고가 이상하다고 했잖아요. 그때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말순은 고개를 돌렸다. 도연아, 그건 엄마, 나 버려진 애 아니죠? 말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도연은 말순의 손을 잡았다. 엄마, 진실을 말해줘요. 제발. 말순은 한참을 울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도연아, 너는 내가 낳은 애가 아니야. 도연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 말을 직접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다. 그럼 나는 어떻게 엄마한테 온 거예요? 그날 97년 3월 18일. 내가 병원 청소부로 일할 때였어. 분만실 앞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누가 갓난아기를 내 앞에 놓고 갔어. 쪽지 하나만 남기고. 쪽지에 뭐라고 써 있었어요? 이 아기 좀 키워주세요. 사정이 있어서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뿐이었어. 도연은 숨을 고르며 물었다. 그럼 엄마는 왜 나를 키우기로 한 거예요? 말순은 도연의 손을 꽉 잡으며 울먹였다. 너무 작고 예뻐서 그냥 버릴 수가 없었어. 경찰에 신고하면 시설로 갈 텐데 난 그게 싫었어. 그래서 내가 키우기로 했어. 도연은 말순을 끌어안았다. 엄마 고마워요. 미안해,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엄마는 잘못한 거 없어요. 그날 밤 도연은 잠들지 못했다. 97년 3월 18일. 분만실. 병원. 그 단서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다음 날 아침 6시. 도연은 박승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저씨, 저 도연이에요. 급하게 만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에요? 제 출생에 대해 알아낸 게 있어요. 박승훈은 아침 8시에 만나자고 했다. 도연은 동네 카페에서 박승훈을 만나 어젯밤 말순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부 말했다. 박승훈은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도연 씨, 97년 3월 18일이면 병원 기록을 찾아봐야 해요. 그날 출생한 아기 명단이 있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찾아요? 병원 원무과에 가면 돼요. 하지만 본인 아니면 열람이 안 될 거예요. 그리고 27년 전 기록이면 전산화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일단 병원부터 가보세요. 그리고 최영욱이라는 이름 이 사람도 찾아봐야 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오전 도연은 현장에 잠깐 들렀다가 병원으로 향했다.
97년 당시 말순이 일했던 병원은 아직 그 자리에 있었다. 오전 10시 도연은 병원 원무과에 갔다. 젊은 여직원이 도연을 맞았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 97년 3월 18일에 여기서 태어난 아기 명단을 볼 수 있을까요? 본인이세요? 네. 신분증 주세요. 도연은 신분증을 건넸다. 여직원은 컴퓨터를 두드리다가 고개를 갸우뚱했다. 이상하네요. 97년 기록은 전산에 없어요. 서고에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잠깐만요. 여직원은 서고로 들어갔다. 한참 후 먼지 묻은 파일 하나를 들고 나왔다. 3월 18일 여기 있네요. 그날 태어난 아기가 셋이에요. 셋이요? 네. 남자 둘, 여자 하나. 근데 이상한 게 한 명은 이름이 지워져 있어요. 도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지워져 있다고요? 네. 검은 매직으로 쭉 그어져 있어요. 일부러 지운 것 같아요. 다른 두 명 이름은 뭐예요? 강도현, 김민수. 여자 아기는 이수진이에요. 도연은 자기 이름을 듣고 얼어붙었다. 강도현. 강씨. 그럼 혹시 저기 강도연이라는 아기 부모 이름도 나와 있나요? 여직원은 파일을 뒤적이다가 말했다. 아버지가 강태진이네요. 도연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강태진, 회장. 그럼 자기가 회장의 아들이란 말인가? 저기 담당 간호사 이름도 나와 있나요? 최영욱이라고 써 있네요. 도연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최영욱. 메모지에 있던 그 이름. 감사합니다. 도연은 병원을 나와 한참을 걸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자기가 회장의 아들이라니. 그럼 왜 자기가 버려진 걸까? 아니, 버려진 게 아니라 빼앗긴 걸까? 오후 2시 도연은 박승훈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알아낸 내용을 말했다. 도연 씨, 이거 큰일이에요. 만약 당신이 정말 회장의 아들이라면 누군가 당신을 의도적으로 숨긴 거예요. 왜요? 상속 때문이겠죠. 회장 재산이 얼만데요? 누군가 당신을 없애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강준석 씨가? 가능성이 높아요. 그 사람이 조카라면서요? 회장에게 친아들이 있다는 게 알려지면 상속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죠. 도연은 이를 악물었다. 그럼 자기가 지금까지 겪은 모든 고생이 강준석 때문이란 말인가? 아저씨, 전 어떻게 해야 해요? 증거를 더 모아야 해요. 그리고 최영욱을 찾아야 해요. 그 사람이 진실을 알 거예요. 어떻게 찾아요? 전파사 사장한테 물어보세요. 메모지에 전파사도 있었잖아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도연은 메모지에 적힌 전파사를 찾아갔다. 간판엔 전기라고 써 있었다. 안엔 브라운관 TV 냄새와 먼지 냄새가 섞여 있었다. 어서 오세요. 전파사 사장이 나왔다. 예순쯤 되어 보였다. 아저씨, 최영욱이라는 분 아세요? 사장의 얼굴이 굳었다. 왜 그 이름을 물어? 저 그분을 찾고 있어요. 나 엮이기 싫어. 아저씨 저도요. 근데 누가 사람을 지워요? 전 지워지기 싫어요. 도연의 절박한 목소리에 사장은 한숨을 내쉬었다. 최영욱 요양원 쪽으로 갔어. 근데 그 이름 조심해.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다쳤어. 요양원이 어디예요? 사장은 메모 하나를 쥐어줬다. 거기엔 요양원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었다. 고맙습니다. 도연은 전파사를 나와 택시를 잡았다. 요양원은 시내에서 1시간 거리에 있었다. 저녁 6시 도연은 요양원에 도착했다. 뒷마당에서 한 여자가 쓰레기 봉투를 묶고 있었다. 60 중반쯤 되어 보였다. 저기요. 여자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도연을 보고 얼어붙었다. 당신 누구예요?
최영옥 씨 맞으세요? 여자의 얼굴이 하얘졌다. 누가 시켰어? 누가 당신한테 내 이름을 알려줬어? 아무도 안 시켰어요. 저는 진실을 알고 싶어요. 무슨 진실? 도연은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꺼내 보여줬다. 이거 어디서 났어? 회장 서명 행사 때 주었어요. 최영옥은 쓰레기 봉투를 떨어뜨렸다. 그리고 주저앉았다. 그 주소록 누가 너한테 줬어? 제 엄마요. 엄마, 양말순. 아세요? 최영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지, 그 사람 그때 병원 청소부였어. 맞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저를 키웠어요. 최영옥은 도연을 빤히 쳐다봤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다. 너 그 아기구나. 무슨 아기요? 최영옥은 창고로 도연을 데려갔다. 그리고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다. 상자 안엔 카세트 테이프가 들어 있었다. 이거 들어봐. 도연은 테이프를 받아들었다. 최영옥은 낡은 녹음기를 꺼내 테이프를 넣었다. 잡음이 들리다가 목소리가 나왔다. 아기 받고 호적은 처리해. 회장님 눈 못 뜨게 해. 도연의 손끝이 떨렸다. 이게 뭐예요? 그날 97년 3월 18일. 회장 아들이 태어났어. 근데 누군가 나한테 돈을 주며 아기를 바꾸라고 했어. 나는 나도 살려고 했어. 그땐 아기 하나 바뀌는 게 그렇게 큰 죄인지 몰랐어. 도연은 최영옥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럼 저는 누구예요? 너는 회장 친아들이야. 근데 누군가 너를 없애고 다른 아기를 회장 아들로 만들었어. 도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이건 내 인생의 시작이 버림이 아니라 탈취였다는 증거였다. 그날 밤 도연은 카세트 테이프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말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도연은 테이프를 식탁 위에 놓았다. 엄마, 이거 들어봤어요? 말수는 테이프를 보고 손이 떨렸다. 어디서 났어? 최영옥 씨한테서요. 엄마, 이게 진실이에요? 말수는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다. 미안해, 미안해, 엄마가 말했어야 했는데. 도연은 말순을 끌어안았다. 엄마는 잘못 없어요. 엄마는 나를 살린 사람이에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울었다. 도연은 자기가 누구인지 알게 됐지만 동시에 더 큰 싸움이 시작됐다는 걸 느꼈다. 다음 날 아침 6시. 도연은 현장에 일찍 나갔다. 평소처럼 안전 점검을 하려는데 한정국 반장이 황급히 달려왔다. 도연아, 큰일 났어. 왜요? 회장이 오늘 또 온대. 그것도 깜짝 방문이래. 도연의 가슴이 철렁했다. 회장이 또 온다는 건 뭔가 또 벌어질 거라는 뜻이었다. 오전 9시. 현장에 회장 차량이 들어섰다. 이번엔 예고 없는 방문이라 현장이 술렁였다. 회장은 차에서 내려 현장을 둘러봤다. 그리고 서명 테이블 쪽으로 걸어갔다. 도연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 서명 테이블 옆 케이블이 미묘하게 풀려 있는 게 보였다. 도연의 눈이 크레인 쪽으로 향했다. 크레인 각도가 이상했다. 바람이 아니라 손이 건드린 흔들림이었다. 도연의 머릿속에 경고음이 울렸다. 안 돼. 도연이 뛰어갔다. 그 순간 크레인에서 철제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회장 쪽으로. 쾅! 도연이 몸으로 회장을 밀쳐냈다. 철제는 도연의 등을 스쳤다. 도연은 바닥에 쓰러졌다. 갈비뼈가 찢어지는 통증이 밀려왔다. 팔이 꺾인 듯했다. 이 사람 살려. 한정국 반장이 소리쳤고 사람들이 달려왔다. 구급차가 불렸다. 회장은 일어서며 도연을 내려다봤다. 도연은 고통 속에서도 회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다. 이 청년 이름이 뭔가? 수행비서가 말했다. 도연이라고 합니다. 도연?
회장은 그 이름을 되뇌었다. 그리고 구급차에 실려가는 도연을 계속 쳐다봤다. 오후 2시 도연은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갈비뼈, 금, 팔 타박상.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도연은 거절했다. 돈도 없고 시간도 없었다. 통원 치료로 할게요. 하지만 환자분 상태가 괜찮아요. 도연은 병원을 나와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말수는 도연을 보고 기겁했다. 도연아, 이게 무슨 일이야? 괜찮아요, 엄마. 괜찮긴 뭐가 괜찮아. 병원은 갔다 왔어? 응. 통원 치료 받으면 돼. 말수는 도연을 뒷방에 눕혔다. 전기장판은 한쪽만 따뜻하고 국밥 냄새가 눅진하게 천장에 붙어 있었다. 저녁 6시. 말수는 싱크대 아래에서 뭔가를 꺼냈다. 빨간 플라스틱 커버 주소록이었다. 손때로 모서리가 닳아 까맣게 변해 있었다. 도연아, 이거 열면 우리 다시는 예전으로 못 돌아가. 엄마, 대체 뭐예요?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주소록을 도연에게 건넸다. 이거 그때 최영욱 씨가 나한테 준 거야.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여기 이름들이 그날 관련된 사람들이야. 도연이 주소록을 펼치자 종이 사이에서 낡은 영수증이 툭 떨어졌다. 그리고 밑줄 2번, 동그라미 표시. 딱 한 이름에만 유난히 굵었다. 최영욱뿐만 그날 번호 바뀜 절대 전화 X. 그 외에도 여러 이름이 적혀 있었다. 전파사, 현상소, 원무과, 법무사 모두 밑줄이 쳐져 있었다. 도연의 숨이 얼어붙었다. 이건 단순한 주소록이 아니었다. 이건 증거였다. 엄마, 이거 왜 진작 안 보여줬어요? 무서웠어. 이거 꺼내는 순간 우리가 위험해질까봐.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누구세요? 도연이 물었다. 대답이 없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밖에 정장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회장 쪽 비서였다. 도연 씨 맞으시죠? 네. 회장님께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하셔서요. 치료비입니다. 비서가 봉투 하나를 건넸다. 두툼했다. 하지만 비서의 말끝이 흔들렸다. 그리고 회장님께서 그 청년 이름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여러 번. 도연은 비서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그날 크레인 각도 승인 누가 했죠? 비서는 대답하지 못하고 돌아갔다. 도연은 봉투를 식탁 위에 놓았다. 말순이 물었다. 받을 거야? 아니요. 이건 입막음용이에요. 그날 밤 늦게 회장 강태진은 집무실에서 오래된 파일을 꺼냈다. 표지에 적힌 날짜 97년. 출생 관련 내부 조사 보고서. 회장은 종이를 넘기며 혼잣말처럼 내뱉었다. 그때도 내가 파봤다. 그런데 결론은 늘 없다였지. 회장은 파일을 탁 덮었다. 없다가 아니라 없앴겠지. 회장이 갑자기 움직이는 게 아니었다. 한번 파봤고 막혔고 덮을 수밖에 없었던 상처가 다시 벌어진 것이었다. 회장은 비서를 불렀다. 97년 보고서 작성한 사람들 명단 다시 뽑아. 회장님, 그건 지금 당장. 다음 날 아침. 도연은 통증을 참으며 현장에 나갔다. 하지만 분위기가 이상했다. 사람들이 도연을 피했다. 무슨 일이에요? 한정국 반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다. 도연아, 소문이 돌아. 무슨 소문이요? 내가 회장을 들이받았다고. 영웅병 걸려서 쇼했다고. 도연은 이를 악물었다. 누군가 소문을 퍼뜨린 것이었다. 오후 3시. 도연은 현장 사무실로 불려갔다. 강준석이 앉아 있었다. 앉아. 도연은 앉지 않았다. 무슨 일이세요? 야, 도연이. 너 요즘 뭐 하는 거야? 제 일하는 거요. 일? 이게 일이야?
준석은 책상 위에 사진 몇 장을 던졌다. 도연이 최영옥을 만나는 사진, 박승훈과 이야기하는 사진, 병원 원무과에 가는 사진이었다. 도연의 얼굴이 굳었다. 날 미행했어요? 미행? 아니지. 관리야. 너 같은 애들이 이상한 짓 안 하도록. 이상한 짓이요? 준석은 도연에게 다가와 낮게 말했다. 야, 도연아. 너 지금 뭘 찾는 건지 알아? 내가 찾으면 안 되는 거야. 그냥 조용히 살아. 현장에서 일이나 해. 만약 안 그러면요? 준석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럼 내 엄마 가게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 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하지만 참았다. 협박하시는 거예요? 협박? 아니야. 충고지. 준석은 그렇게 말하고 나갔다. 그날 저녁, 국밥집의 세무위생 단속이 들이닥쳤다. 냉장고 온도, 원산지, 카드 매출. 하나하나 체크했다. 여기 원산지 표시가 잘못됐네요. 냉장고 온도가 기준보다 높아요. 말수는 얼굴이 하얘졌다. 우린 그냥 국밥 하는 집인데요. 단속 직원은 차갑게 말했다. 영업 정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시정 명령서 받으세요. 도연은 그 모습을 보고 이를 악물었다. 이제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었다. 그날 밤 11시, 도연은 뒷방에서 주소록을 펼쳤다. 하지만 뒷문에서 인기척이 났다. 문고리가 천천히 돌아갔다. 도연은 재빨리 일어났다. 검은 후드 남자가 들어왔다. 빨간 주소록. 내놔. 너희가 누구길래? 남자는 대답하지 않고 도연에게 달려들었다. 도연은 다친 몸으로 막으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남자는 주소록을 낚아챘다. 그리고 페이지를 쫙 찢어갔다. 찢긴 페이지엔 최영옥만 있지 않았다. 전파사, 현상소, 원무과, 법무사 밑줄 친 이름들이 함께였다. 말수는 주저앉아 오열했다. 도연아, 나 때문에 너까지. 도연은 이를 악물며 말했다. 엄마 때문 아니야. 엄마는 나를 살린 사람이야. 다음 날 아침, 도연은 현장에 나갔지만 출입이 막혔다. 왜요? 경비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다.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어요. 도연 씨는 당분간 출입 금지래요. 무슨 이유로요? 회장 사고 관련 조사 중이래요. 도연은 허탈하게 웃었다. 회장을 구한 사람이 오히려 의심받는 상황이었다. 한정국 반장이 밖으로 나왔다. 도연아, 미안하다. 형님까지 왜요? 한정국 반장은 고개를 숙였다. 위에서 나한테 진술하래. 내가 사고 냈다고. 형님이 그럴 리 없잖아요. 안 하면 우리 팀 다 잘린대. 도연아, 미안해. 나도 먹고 살아야 하는 사람이야. 도연은 한정국 반장을 원망할 수 없었다. 그도 약자였다. 알겠어요. 형님은 하셔야죠. 도연은 현장을 떠났다. 완전히 고립됐다. 일자리도, 동료도, 증거도 잃었다. 오전 10시, 도연은 박승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전화가 끊어졌다. 다시 걸었다. 또 끊어졌다. 이상했다. 박승훈은 늘 전화를 받았다. 도연은 박승훈 집으로 갔다. 문이 잠겨 있었다. 옆집 아주머니가 나왔다. 박 선생님 찾아요? 네. 어젯밤에 이사 갔어요. 급하게. 이사요? 응. 큰 차 와서 짐 싣고 새벽에 떠났어요. 도연은 가슴이 철렁했다. 박승훈도 협박받은 것이었다. 오후 2시, 도연은 집으로 돌아왔다. 말수는 부엌에서 울고 있었다. 엄마, 왜 그래요? 말수는 손에 서류 하나를 들고 있었다. 영업정지 명령서였다. 일주일 영업정지래. 그 다음엔 폐업이래. 도연은 말순을 끌어안았다. 엄마, 괜찮아요.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요.
도연아, 우리 도망가자. 다른 동네로 가서 살자. 엄마, 도망가면 끝이에요. 난 평생 버려진 사람으로 남는 거예요. 그래도 살아야지. 도연은 말순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나 안 도망가요. 나 이제 지워지지 않을 거예요. 저녁 6시. 도연은 혼자 골목을 걸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증거는 찢겼고, 증인들은 사라졌고, 자기는 의심받고 있었다. 그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도연 씨죠? 저 김철수예요. 크레인 기사. 아, 아저씨. 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만날 수 있을까요? 지금 어디세요? 공원 뒤쪽 벤치에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도연은 공원으로 달려갔다. 김철수는 벤치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아저씨, 무슨 일이에요? 도연 씨, 나 협박받았어요. 강준석 쪽에서 사람들이 와서 입 다물래. 안 그러면 가족이 다친대. 아저씨, 근데 말이야, 나 양심이 있는 사람이거든. 사람을 죽이는데 가담할 순 없어. 그래서 이거 줄게. 김철수는 봉투 하나를 건넸다. 안에 USB가 들어 있었다. 이게 뭐예요? 그날 크레인 블랙박스 영상이야. 내가 몰래 복사해놨어. 여기 보면 준석이 직접 크레인 조작하는 게 나와. 도연의 손이 떨렸다. 아저씨 고맙습니다. 조심해요. 그 사람들,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야. 김철수는 그렇게 말하고 떠났다. 도연은 USB를 꽉 쥐었다. 이게 마지막 증거였다. 그날 밤 9시. 도연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뒤를 돌아봤다.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았다. 도연은 골목을 돌아 지름길로 갔다. 하지만 골목 끝에서 남자 2명이 나타났다. 검은 옷을 입고 있었다. 도연 씨죠? 누구세요? USB 내놔요. 도연은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뒤에서도 남자 하나가 나타났다. 포위됐다. 여기서 소리 질러봤자 아무도 안 와요. 그냥 USB만 주면 아무 일도 없어요. 도연은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다. 하지만 바닥에 던졌다. 가져가려면 가져가세요. 남자 하나가 USB를 주우려 몸을 숙였다. 그 순간 도연이 뛰었다. 골목 끝으로. 잡아. 남자들이 뒤쫓았다. 도연은 있는 힘껏 뛰었다. 갈비뼈가 쑤셨지만 멈출 수 없었다. 큰 길로 나오자 사람들이 있었다. 남자들은 더 이상 쫓아오지 않았다. 도연은 숨을 헐떡이며 주머니를 확인했다. USB는 안전했다. 아까 던진 건 가짜였다. 도연은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가짜를 준비해뒀던 것이었다. 밤 11시. 도연은 집에 도착했다. 말수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다. 도연아, 왜 이렇게 늦었어? 엄마, 괜찮아요. 도연은 방으로 들어가 USB를 컴퓨터에 꽂았다. 영상이 재생됐다. 크레인 조종석 안쪽에서 찍힌 영상이었다. 화면에 강준석이 나타났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고 크레인 조작 레버를 만졌다. 각도를 틀고 안전장치를 풀었다. 그리고 나갔다. 명백한 증거였다. 도연은 USB를 빼서 숨겼다. 이제 이걸 어떻게 세상에 알릴지 고민해야 했다. 같은 시각 회장 집무실. 강태진 회장은 익명 봉투 하나를 받았다. 안에 녹취 일부와 한 줄이 적혀 있었다. 없다는 결론은 조작이었다. 회장은 녹취를 들었다. 준석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기 받고 호적은 처리해. 회장님 눈 못 뜨게 해. 회장의 손이 떨렸다. 준석. 자기가 믿었던 조카가 이런 짓을 했단 말인가. 회장은 오래된 죄책감을 다시 꺼내 들었다. 나는 못 찾은 게 아니라 속은 거였다.
회장은 비서를 불렀다. 준석 당장 불러. 지금이요? 당장? 오전 1시. 준석이 회장실에 들어왔다. 회장은 녹취를 틀었다. 준석의 얼굴이 하얘졌다. 삼촌 이건. 닥쳐. 내가 내 아들을 숨겼어? 삼촌, 그건 오해예요. 오해? 이게 오해야? 회장은 책상을 쳤다. 준석은 한 발 물러섰다. 삼촌 전 그냥 집안을 지키려고. 지킨 게 아니라 훔친 거지. 사람 인생을. 회장은 준석을 똑바로 쳐다봤다. 준석, 이번엔 내가 끊는다. 내가 한 짓 전부 밝혀질 거야. 준석은 그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빨리 움직이기로 했다. 다음 날 새벽 4시, 도연은 전화벨 소리에 깼다. 한정국 반장이었다. 도연아, 큰일 났어. 무슨 일이에요? 현장에 불났어. 사무실이랑 자료실 전부 탔어. 도연은 벌떡 일어났다. 자료실이요? 응. CCTV 녹화 파일 전부 없어졌어. 도연은 가슴이 철렁했다. 누군가 증거를 없앤 것이었다. 방화예요? 경찰이 조사 중인데 아무래도. 도연은 전화를 끊고 USB를 확인했다. 다행히 안전했다. 이게 이제 유일한 증거였다. 하지만 도연은 알았다. 이제 정말 목숨을 건 싸움이 시작됐다는 걸. 새벽 5시, 도연은 잠들지 못하고 USB를 들여다봤다. 이 작은 것 하나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이걸 어떻게 세상에 알릴 수 있을까? 언론에 제보할까? 하지만 회장 집안의 힘이면 언론도 막을 수 있었다. 경찰에 신고할까? 하지만 증거가 이것뿐이었다. 더 필요했다. 도연은 찢긴 주소록 페이지를 다시 펼쳤다. 몇 개 이름이 남아 있었다. 전파사는 이미 만났고 최영옥도 만났다. 그럼 남은 건 현상소와 원무과였다. 아침 7시, 도연은 주소록에 적힌 현상소를 찾아갔다. 하지만 문이 닫혀 있었다. 폐업한 지 오래된 것 같았다. 아저씨, 여기 현상소 어디 갔는지 아세요? 옆 가게 주인에게 물었다. 거기, 사장이 10년 전에 돌아가셨어. 아들이 가게 정리하고 다른 데 갔어. 아들이요? 연락처 아세요? 글쎄 모르는데. 도연은 발걸음을 돌렸다. 하나의 단서가 끊어졌다. 오전 10시, 도연은 병원 원무과로 다시 갔다. 지난번에 만났던 여직원이 있었다. 저번에 왔던 사람이에요. 혹시 97년 출생 기록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여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게 그 기록이 없어졌어요. 없어졌다고요? 네. 며칠 전에 누가 와서 가져갔어요. 법원 영장이 있다면서요. 도연의 가슴이 철렁했다. 법원 영장이요? 누가 가져갔는데요? 그건 저도 몰라요.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어요. 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증거가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다. 오후 2시, 도연은 공원 벤치에 앉아 생각했다. 이제 남은 건 USB뿐이었다. 그리고 최영옥의 증언. 하지만 최영옥은 겁에 질려 있었다. 증언할 수 있을까? 도연은 최영옥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최영옥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 도연이에요. 도연 씨 전화하지 마세요. 위험해요. 아줌마, 전 아줌마가 필요해요. 증언해 주세요. 안 돼요. 나 죽어요. 내 가족도 위험해요. 아줌마, 이대로 두면 더 많은 사람이 다쳐요. 제발이요. 최영옥은 한참을 침묵했다. 도연 씨 나도 살려고 했어요. 그때 돈이 필요했어요. 아들 병원비가. 알아요. 아줌마 탓 아니에요. 근데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어요. 최영옥은 울먹이며 말했다.
내가 뭘 해야 해요? 진술서 써주세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럼 나 잡혀가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양심은 편해질 거예요. 최영옥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다. 알겠어요. 만나요. 저녁 5시. 도연은 최영옥을 만났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에 글을 썼다. 97년 3월 18일. 나는 분만실 간호사였다. 그날 회장 아들이 태어났다. 하지만 누군가 나에게 돈을 주며 아기를 바꾸라고 했다. 나는 돈이 필요해서 그 일을 했다. 회장 아들을 다른 아기와 바꿨다. 그리고 진짜 아들은 병원 청소부에게 맡겼다. 최영옥은 글을 다 쓰고 서명했다. 이거면 충분해요? 네. 고맙습니다. 도연은 진술서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최영옥에게 말했다. 아줌마 용기 내주셔서 감사해요. 도연 씨 조심하세요. 그 사람들 진짜 무서워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떠났다. 저녁 7시. 도연은 산재 상담센터를 찾아갔다. 거기서 심리 상담사를 만났다. 도연 씨, 많이 힘드셨죠? 네, 근데 전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당신은 지금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상담사는 도연을 차분히 바라봤다. 도연 씨, 당신은 버려진 사람이 아니에요. 버틴 사람이에요. 도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전 제가 누군지도 모르는 채 살았어요. 근데 지금 알게 됐어요. 전 빼앗긴 사람이었다는 걸. 맞아요. 당신은 빼앗겼어요. 하지만 지금은 되찾고 있어요. 당신의 정체성을, 당신의 권리를. 근데 무서워요.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무너지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당신 엄마를 지키는 것.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상담사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다. 도연 씨, 기억하세요. 피는 확인이지만 가족은 선택이에요. 당신을 키운 분이 진짜 가족이에요. 밤 9시. 도연은 집으로 돌아왔다. 말수는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나왔어. 밥 먹어. 도연은 밥을 먹으며 말순을 바라봤다. 주름진 손, 구부정한 허리, 피곤한 눈빛. 이 사람이 자기를 키워준 사람이었다. 엄마. 왜? 사랑해요. 말수는 숟가락을 놓고 도연을 쳐다봤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다. 나도 사랑해. 그날 밤 도연은 속으로 처음 자기 자신에게 말했다. 나는 버려진 게 아니다. 빼앗겼고 살아남았고 이제 되찾는다. 같은 시각 회장실. 강태진 회장에게도 익명 봉투가 도착했다. 안에 USB와 진술서가 들어 있었다. 회장은 USB를 재생했다. 준석이 크레인을 조작하는 모습이 나왔다. 회장의 얼굴이 굳었다. 그리고 진술서를 읽었다. 최영옥의 글이었다. 회장은 책상에 주먹을 내리쳤다. 준석, 내가 이런 짓을. 회장은 오래된 죄책감을 다시 꺼냈다. 나는 못 찾은 게 아니라 속은 거였다. 회장은 단호하게 말했다. 준석, 이번엔 내가 끊는다. 내가 한 짓 전부 밝혀질 거야. 회장은 비서에게 지시했다. 수사 협조 준비해. 그리고 준석 소환해. 회장님, 그럼 내 아들을 찾아야 해. 27년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찾아야 해. 다음 날 아침 도연은 박승훈이 남긴 메시지를 받았다. 새 번호였다. 도연 씨, 저 박승훈이에요. 죄송해요. 협박받아서 피했어요. 하지만 당신 도와줄게요. 법적 대응 준비했어요. 연락 주세요. 도연은 희망을 느꼈다. 혼자가 아니었다.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도연은 박승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저씨, 저예요. 도연 씨, 미안해요.
나도 겁났어요. 괜찮아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증거 다 모았어요? 네. USB랑 진술서 있어요. 좋아요. 이제 기자회견 준비해요. 세상에 알려야 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하겠어요. 도연은 이제 마지막 싸움을 준비했다. 무릎은 굴복이 아니라 진실을 던지는 자세라는 걸 알았다. 일주일 후, 도연은 회장실 앞에 섰다. 정장을 입지 않았다. 작업복 점퍼 그대로였다. 현장 사람은 현장 옷이 가장 정직하다고 믿었으니까. 비서가 문을 열었다. 들어오세요. 도연은 회장실로 들어갔다. 넓은 공간, 비싼 가구, 큰 창문. 그리고 책상 뒤에 앉아 있는 강태진 회장. 회장은 도연을 보고 일어섰다. 눈빛이 흔들렸다. 앉으시오. 아니요. 도연은 서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회장님, 전 회장님이 버린 아들 아닙니다. 빼앗긴 아들입니다. 회장의 얼굴이 굳었다. 그 순간 준석이 방으로 들어왔다. 삼촌, 이게 무슨... 준석은 도연을 보고 비웃었다. 사고 후유증이야. 회장님, 상대하지 마세요. 도연은 가방에서 USB를 꺼냈다. 이거 보세요. 도연은 노트북을 켜고 영상을 재생했다. 크레인 조종석에서 준석이 각도를 조작하는 모습이 나왔다. 회장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준석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다. 이건 조작이야. 조작이면 감정 받아보시죠. 도연은 진술서도 꺼냈다. 최영욱의 글이었다. 그리고 이건 97년 3월 18일 진술서예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적혀 있어요. 회장은 진술서를 읽었다. 손이 떨렸다. 이 목소리 그때 내 옆에 있던 사람 목소리다. 회장은 이미 97년 파일에 없다가 수상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도연의 물증은 우연이 아니라 정답처럼 꽂혔다. 도연은 찍힌 주소록 페이지 4번까지 탁 놓았다. 준석 씨가 없앤 게 뭡니까? 기록입니까? 사람입니까? 준석이 발악했다. 내가 아니면 누가 그 집 지켜요. 회장님, 전 피부치잖아요. 회장이 폭발했다. 지킨 게 아니라 훔친 거다. 사람 인생을. 회장은 비서에게 지시했다. 경찰 불러. 지금 당장. 준석은 뒤로 물러섰다. 삼촌 제발 전 그냥. 내가 내 아들을 빼앗았어. 27년을. 용서 못해. 경찰이 도착했다. 준석은 체포됐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준석은 도연을 노려봤다. 너 후회할 거야.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준석은 끌려나갔다. 회장실엔 도연과 회장만 남았다. 회장은 무너져 앉았다. 내가 너를 찾았어야 했다. 회장의 목소리가 거칠었다. 울고 있었다. 도연은 울음을 삼키고 말했다. 회장님이 버린 게 아닙니다. 버릴 수밖에 없게 만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회장은 도연을 쳐다봤다. 내가 정말 내 아들이냐? 친자 감정 받아보시죠. 그럴 필요 없어. 내 눈빛이 내 어릴 적이랑 똑같아. 회장은 일어서서 도연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손을 내밀었다. 미안하다. 아빠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도연은 회장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저도 회장님 아들이라는 게 아직 실감 안 나요. 천천히 알아가자. 우린 시간이 있으니까. 다음 날 친자 감정 결과가 나왔다. 99.9% 일치. 친자였다. 회장은 공개 사과를 했다. 기자회견장에서 머리를 숙였다. 저는 27년 전 제 아들을 잃었습니다. 제가 무능해서 제 주변 사람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제 아들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시간 동안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죄송합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다. 회장님, 강준석 씨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저는 어떤 선처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도연 씨와는 앞으로 어떻게 지낼 계획인가요? 그건 아들이 결정할 일입니다. 회장은 실제 행동으로 갚기 시작했다. 97년 조작에 관여한 라인을 정리했다. 책임자들을 전부 해고하고 법적 조치를 취했다. 준석 범죄 전모를 공개하고 수사에 협조했다. 국밥집 단속 조작을 원상 회복하고 피해 보상을 했다. 재개발 이익 일부를 현장 안전기금과 동네 장학금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도연은 회장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 결론이 시니어 시청자 가슴을 찔렀다.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이었다. 일주일 후 회장은 도연을 다시 만났다. 호텔 라운지였다. 그래도 내 아들이라면 내 곁으로. 회장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회장님, 저는 누가 준 자리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살아낸 자리에서 삽니다. 하지만 너는 내 아들이잖니. 맞아요. 피는 회장님 아들이에요. 근데 마음으로는 양말순의 아들이에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내 선택을 존중한다. 하지만 가끔 아빠라고 불러줄 수 있겠니? 천천히요. 전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 기다릴게. 도연은 회장과 악수를 나눴다. 그리고 떠났다. 저녁 6시. 도연은 국밥집으로 돌아왔다. 말수는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다. 엄마, 나왔어. 밥 먹었어? 아니요. 엄마가 해주는 거 먹을래요. 말수는 뚝배기에 국밥을 담아줬다. 도연은 한 숟갈 떠먹으며 말했다. 엄마 국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말수는 눈물을 흘렸다. 도연아, 넌 이제 회장 아들인데 이런 데서. 도연은 말순의 손을 꽉 잡았다. 엄마는 엄마야. 나를 키운 사람이 내 가족이야. 미안하다, 미안해서. 엄마는 미안할 일 없어. 엄마는 내 인생을 살린 사람이야. 말순은 오열했다. 도연은 말순을 끌어안았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울었다. 그날 밤, 도연은 방에 누워 생각했다. 자기는 이제 누구인가? 회장의 아들인가? 말순의 아들인가? 둘 다였다. 하지만 선택은 하나였다. 자기를 키운 사람, 자기를 지켜준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가족이었다. 도연은 핸드폰을 꺼내 회장에게 문자를 보냈다. 회장님, 전 제자리에서 살겠습니다. 하지만 가끔 뵐게요. 천천히 가족이 되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회장은 바로 답장을 보냈다. 고맙다. 내 선택을 존중한다. 언제든 연락해라. 아빠는 기다릴게. 도연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가슴이 따뜻했다. 버림이 아니라 탈취였다. 그리고 지금은 회복이었다. 나는 이제 지워지지 않는다. 석 달 후, 도연은 현장 안전교육 담당으로 복귀했다. 더 이상 일용직이 아니었다. 정규직이었다. 회장이 직접 만든 자리였다. 도연 반장님, 오늘 교육 뭐예요? 팀 막내 민수가 물었다. 크레인 안전 점검이야. 제대로 배워. 사람 목숨 달린 거야. 네. 도연은 현장을 돌며 안전고리, 케이블, 크레인 각도를 하나하나 체크했다. 예전보다 더 꼼꼼했다. 자기가 겪은 일을 다른 사람은 겪지 않게 하려고. 한정국 반장이 다가왔다. 도연아, 커피 한 잔 해. 고맙습니다, 형님. 두 사람은 현장 구석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도연아, 너 요즘 달라 보여. 뭐가요? 눈빛이. 예전엔 뭔가 불안해 보였는데 지금은 단단해. 도연은 웃었다.
제가 누군지 알게 됐거든요. 그래, 그게 중요하지. 오후 2시 현장에 고급 세단 한 대가 들어섰다. 강태진 회장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수행원 없이 혼자였다. 회장님, 현장 사람들이 놀라 인사했다. 회장은 손을 저었다. 편하게 일하시오. 나는 그냥 둘러보러 왔소. 회장은 현장을 천천히 걸었다. 작업하는 사람들과 눈을 맞추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회장은 도연에게 다가왔다. 도연아, 시간 괜찮니? 네. 두 사람은 현장 사무실로 갔다. 회장은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한 달에 한 번 여기 올 생각이야. 노동자 간담회에 직접 앉으려고. 정말요? 응. 서툴겠지만 책임을 계속해야 할 것 같아. 갑자기 화해가 아니라 늦은 책임의 지속. 그게 진짜 치유니까. 도연은 회장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너한테 줄 게 있어. 회장은 가방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다. 이건 재산 일부를 내 명의로 한 거야. 네. 가 원하는 대로 써. 도연은 서류를 보고 고개를 저었다. 전 필요 없어요. 하지만 회장님, 전 돈이 필요해서 진실을 찾은 게 아니에요. 제가 누군지 알고 싶어서였어요. 회장은 서류를 도로 집어넣었다. 알겠다. 내 뜻을 존중한다. 하지만 언제든 필요하면 말해라. 네.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도연아, 나를 아빠라고 불러줄 수 있겠니? 도연은 회장을 똑바로 쳐다봤다. 아직은 어색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 기다릴게. 회장은 일어서며 도연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래도 내가 살아있어서 다행이야. 저녁 6시. 도연은 국밥집으로 돌아왔다. 말수는 손님들에게 국밥을 내주고 있었다. 영업정지가 풀리고 다시 장사를 시작했다. 어서 오세요. 손님들이 북적였다. 소문이 나면서 손님이 더 늘었다. 말순 씨, 국밥 맛있어요. 고맙습니다. 도연은 부엌으로 들어가 앞치마를 둘렀다. 엄마, 내가 설거지 할게. 괜찮아. 내가 피곤한데. 아니에요. 같이 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다. 말순이 닦으면 도연이 헹궜다. 오래된 호흡이었다. 도연아? 왜요? 너 행복해? 도연은 말순을 쳐다봤다. 네. 행복해요. 정말? 진짜요. 엄마 옆에 있으니까. 말수는 눈물을 글썽였다. 나도 내가 옆에 있어서 행복해. 밤 9시. 장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뒷방에 앉았다. 도연은 차를 끓여 말순에게 건넸다. 엄마, 이거 드세요. 고마워. 말수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물었다. 도연아, 회장님이랑은 어때? 천천히 가까워지고 있어요. 아직은 어색하지만. 그래, 천천히 하는 게 좋아. 엄마, 근데 전 엄마가 제일 편해요. 말수는 도연의 손을 잡았다. 너도 알지? 엄마는 너를 낳지 않았어. 근데 너는 엄마 아들이야. 알아요. 피가 아니라 마음이잖아요. 맞아. 가족은 선택이야. 도연은 말순을 끌어안았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석 달 후 강준석 재판이 있었다. 도연은 증인으로 출석했다. 준석은 법정에서 도연을 노려봤다. 판사가 물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준석은 일어서서 말했다. 전 그냥 집안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아기를 바꾸고 사람을 죽이려 한 게 집안을 지킨 겁니까? 저는 준석은 말을 잇지 못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강준석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준석은 무너졌다.
도연은 그 모습을 보고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미움보다는 연민이었다. 법정을 나오며 회장이 도연에게 말했다. 도연아, 괜찮니? 네. 이제 끝났네요. 그래.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1년 후, 도연은 현장 안전교육센터 센터장이 됐다. 전국 현장을 돌며 안전교육을 했다. 여러분,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한 사람의 실수가 여러 사람의 목숨을 앗아갑니다. 교육을 마치고 도연은 현장을 둘러봤다. 작업자들이 안전고리를 꼼꼼히 확인하고 있었다. 잘하고 있네요. 도연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저녁에 도연은 회장과 저녁을 먹었다. 이제는 한 달에 2번씩 만났다. 도연아, 요즘 어때? 바쁘지만 보람 있어요. 그래.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중요해. 회장님도 요즘 현장 많이 가시죠? 응. 노동자들 목소리를 직접 들으니까 많이 배워. 두 사람은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예전보다 편해졌다. 도연아? 네. 이제 아빠라고 불러줄 수 있겠니?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아빠.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날 밤 도연은 국밥집으로 돌아왔다. 말수는 TV를 보고 있었다. 엄마, 나왔어. 회장님이랑 저녁 먹었어? 응. 좋았어? 응. 근데 엄마가 해주는 밥이 더 맛있어. 말수는 웃었다. 이 녀석 말은 잘해. 도연은 말순 옆에 앉았다. 두 사람은 TV를 보며 나란히 앉아 있었다. 평범하고 따뜻한 밤이었다. 도연은 생각했다. 버림이 아니라 탈취였다. 그리고 지금은 회복이다. 나는 이제 지워지지 않는다. 피는 확인이고 가족은 선택이다. 나는 두 아버지가 있다. 하지만 진짜 가족은 나를 키운 사람이다. 도연은 말순의 손을 잡았다. 말순도 도연의 손을 꽉 쥐었다. 엄마, 왜? 평생 함께 있을게요. 나도. 두 사람은 웃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됐다. 그래도 나는 무너지지 않고 여기까지 살아서 걸어왔다. 이제는 내가 나를 되찾는다. 엄마의 손을 잡고 내 이름을 다시 쓴다. 나는 더 이상 지워지지 않는다. 버림이 아니었다. 오늘부터는 내가 세상을 남긴다. 누군가 내 삶을 훔쳐갔을 뿐이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당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그곳에 좋은 일이 찾아올 거예요.